모두 모이셨으니 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명확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일부러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킨 그녀의 눈빛에는 과시적인 더위가 서려 있었다. 준영이 밖에서 낳아온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이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뼛속까지 우리 씨 가문의 핏줄이더군요. 내 남편 이준영은 옆자리에 앉아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감히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옆에 앉은 하얀 원피스를 입은 가녀린 척하는 여자, 바로 그 상간녀 이뮤라가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김미숙 여사는 테이블을 탁 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에 현우의 이름을 우리 집안 족보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서은아, 네가 가져온 혼수 200억 원 말이다. 원래 우리 이씨 가문 자손을 위한 것이니 장차 현우가 물려받아야 마땅하지. 그 말이 떨어지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동정하는 눈빛, 구경하는 눈빛, 그리고 내가 난동을 부리길 기다리는 눈빛까지. 이준영이 마침내 한마디 쥐어짰다. 어머니, 어떻게, 내가 뭘 어쨌다고. 김미숙 여사가 눈을 부릅떴다. 그럼 이씨 가문의 대가 내 손에서 끊기게 놔두란 말이냐? 서은아, 너 시집 온 지 3년 동안 배에 소식 하나 없었잖니?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재산까지 독차지하려는 게냐?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 바닥과 테이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솔직히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지난 3년간 내가 이상그룹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유치했고 이준영이 저지른 실수를 얼마나 많이 수습해줬던가. 그들은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도 걸린 모양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김미숙 여사를 지나 이준영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바라봤다. 당신 생각은 어때? 이준영은 입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은하야, 어머니도 다 우리 씨 집안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단축키를 눌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나는 수화기에 대고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상그룹 파산시켜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빠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어 굳어있던 공기를 깨뜨렸다. 김미숙 여사는 2초간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서은아, 너 미쳤어? 감히 우리를 협박해. 이준영도 당황해서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은하야, 성급하게 굴지 마. 나는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뮤라 옆을 지날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움츠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연회장 문 앞에 이르러서야 뒤를 돌아보았다. 김미숙 여사는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이준영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친척들은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이씨 집안 전체가 거대한 웃음거리 같았다. 아, 그리고요. 내가 입을 열었다. 족보는 마음대로 올리세요. 어차피 곧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될 테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밀고 나갔다. 바깥의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다. 연회장 안의 퀴퀴한 냄새보다 훨씬 상쾌했다. 등 뒤에서 김미숙 여사의 기가 막힌 비명이 들려왔지만 나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이씨 가문, 이준영. 그들이 내 재산에 손을 대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야 했다. 내가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등 뒤에 소라는 일시 정지 버튼이라도 누른 듯 멈췄다. 2초 후 김미숙 여사의 비명이 연회장 천장을 찢을 듯 터져나왔다. 세상에, 세상에, 서은아, 저 천하의 몹쓸 년. 이준영이 맹렬히 뒤쫓아 나왔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다급한 소리를 냈다. 은하야, 거기서? 그 전화 무슨 뜻이야? 정말 이상그룹을 망하게 하려는 거야?
나는 돌아보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스와이프해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옮겼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김 기사님이 이미 내 차를 대기시켜 놓았다. 검은색 벤틀리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허리를 숙여 차에 올라탔고 등 뒤의 모든 소음과 단절되었다. 사이드미러 속에서 이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직접 잡아당겨 비뚤어진 양복 재킷, 연회장에서보다 더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 김미숙 여사도 따라 나와 내 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의 금팔찌가 햇살 아래 눈부시게 번쩍였다. 마치 시장 바닥의 안악내 같았다. 아가씨, 본가로 모실까요? 아니면 아파트로 갈까요? 김 기사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한강뷰 아파트로 가요. 나는 미간을 문질렀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이씨 집안과 관련된 물건들 전부 치워주세요. 버리든 기부하든 알아서 처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김 기사님이 대답하고 시동을 걸어 차를 도로로 합류시켰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가방 속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보지 않아도 이씨 집안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처음엔 이준영, 다음엔 김미숙 여사, 아마 그 다음은 시아버지 이강혁 회장, 심지어 팔촌쯤 되는 친척들까지. 그들은 아마 내가 확임의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차가 막 한강대교에 진입했을 때 내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으니 이강혁 회장의 목소리였다. 특유의 위험이 서려 있었다. 서은아, 당장 돌아오너라. 이게 무슨 꼴이냐. 준영이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가르치면 된다. 하지만 이산그룹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돼. 이 회장님,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첫째, 저는 이제 이씨 집안 사람이 아니니 회장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셋째, 아내분과 아드님 단속이나 잘하세요.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그가 뭐라 더 말하기 전에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한편 이씨 집안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김미숙 여사는 테이블을 치며 울부짖었다. 내가 저 여자 그냥 둬선 안 된다고 했잖아. 마음이 돌덩이보다 단단하다니까. 준영아, 네가 데려온 마누라 꼴 좀 봐라. 이준영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휴대폰을 꺼내 아빠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서 회장님의 개인 번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강혁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 서 회장님 연락처 있으세요? 빨리요. 저희가 설명해야 해요. 은하는 분명히 오해한 거예요. 이강혁 회장은 그를 매섭게 쏘아봤다. 설명? 뭘 어떻게 설명해. 남의 집 귀한 딸이 가져온 200억 원 혼수를 내 사생아 주머니에 넣을 국리나 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서 회장님께 입을 열란 말이냐.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내가 진작에 그 임유란가 하는 애랑 멀리하라고 했지. 넌 기어코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서씨 집안을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들어? 옆에 있던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형님, 서씨 집안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요? 이산그룹을 파산시킨다고 하면 정말 파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이강혁 회장은 짜증을 냈다. 서진그룹의 배경이 우리 이산그룹이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인 줄 알아? 그 옛날에 서은아가 내 아들 준영이를 좋아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회사가 지금 이 규모까지 클 수 있었을 것 같아?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준영의 비서인 김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고 있습니다. 방금 몇몇 협력사에서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이준영이 그의 팔을 와락 붙잡았다. 어떻게 갑자기 폭락해? 원인은 파악했어?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서진그룹이 우리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미숙 여사는 순간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이준영을 바라봤다. 아니, 아니겠지. 서은아는 그냥 어린애일 뿐인데 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강혁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걔는 없지. 하지만 걔 아빠는 있어. 옛날에서 회장님이 딸을 위해서 그 뼈대에 굽던 주성그룹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렸는데 하물며 우리 이상그룹이야. 연회장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두가 방금 서은아의 그 전화가 확임의 한 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준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서은아의 방금 그 평온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가 단호하게 전화를 끊던 모습을 떠올렸다. 심장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서은아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용납해 줄 거라 믿었다. 그녀는 그의 외출을 감시하지도 사생활을 묻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와 이뮤라의 관계가 발각되었을 때도 며칠 침묵하다가 그냥 넘어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이씨 집안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깨달았다. 떠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저 신경 쓸 가치조차 없었던 것이다. 일단 그녀가 정말로 화가 나면 그들의 이씨 집안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이강혁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서진그룹과 조금이라도 연줄이 닿는 사람들을 전부 연락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 회장님 마음을 돌려놓으라고 해. 그리고 그 이뮤라랑 걔 아들 당장 멀리 보내버려. 더는 서은아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김미숙 여사는 귀한 손자를 보내야 한다는 말에 즉시 반대했다. 왜요? 현우는 우리 이씨 가문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강혁 회장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계속 이러다간 우리 집안 자체가 뿌리 뽑히게 생겼는데 그 뿌리 남겨서 누구 보여줄 건데. 이준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은아로 가득했다. 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뒤지며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지만 자신이 그녀의 인간관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심지어 그 한강뷰 아파트 외에 서은아가 얼마나 많은 다른 거처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때 김 비서가 다시 뛰어들어왔다. 손에 든 태블릿 PC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부사장님, 은행에서 모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준영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는 알았다. 서은아는 진심이었다. 이산그룹은 끝났다. 아파트 현관의 지문인식 잠금 장치가 성공적으로 열렸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바꾼 비밀번호, 이준영 패거리는 분명 모를 것이다. 문을 열자 거실 가득 석양이 쏟아져 들어왔다. 통유리창은 한강의 풍경을 한 폭의 살아있는 그림처럼 담아내고 있었다. 이씨 집안 본가의 그 답답한 향나무 냄새보다 훨씬 편안했다. 휴대폰은 여전히 가방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나는 꺼내서 바로 전원을 꺼버렸다.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와인셀러에서 아이스 와인 한 병을 꺼냈다. 막 잔을 채웠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경비원의 얼굴이 나타났다. 서은아님, 친구분이신 임지우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올리고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3분 후 현관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임지우가 10cm 하이힐을 신고 뛰어들어와 한정판 가방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젠장, 서은아, 말해봐. 이씨 집안 그 개자식들 머리에 총 맞았냐? 그녀는 내가 기저귀를 찰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였다. 집안은 언론사를 운영했고 성격은 대포처럼 화끈했다. 나와 같은 냉정한 성격과 이상하게 잘 맞았다. 나는 그녀에게 와인잔을 건네고 나 자신은 바에 기대 한 모금 마셨다. 거의. 방금 시어머니 생신연에서 그 사생활을 족보에 올리겠다고 선포했어. 내 혼수 200억도 노리더라. 임지우는 마시던 와인을 뿜을 뻔했다. 입을 닦으며 욕을 했다. 양심이 있냐? 그 집안이 돈에 미쳤거나 아니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네. 그 200억은 내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신탁기금이잖아. 그 집안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이준영 그 쓰레기는 눈이 멀었어. 귀가 먹었어? 지 엄마가 그 난리를 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어머니가 다 이씨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래.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말을 되풀이하며 차가운 잔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이씨 집안을 위해서. 임지우는 기가 막혀 웃었다. 이씨 집안을 위하면 널 호구로 봐도 된다는 거냐? 내가 보기엔 널 아주 만만한 사람으로 본 거야. 3년 전에 진작에 찼어야 했어. 네가 좀 더 기다려보자고만 안 했어도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걸.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3년 전 이준영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나는 정말로 망설였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막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때 이씨 집안은 서진그룹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이었고 아빠가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셨다. 지금 보니 내가 너무 관대했던 것 같다. 됐어.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지. 나는 와인잔을 흔들었다. 이미 아빠한테 손 써달라고 했어. 이상그룹은 오래 못 버틸 거야. 임지우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외쳤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런 놈들한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해. 하지만 너도 방심하면 안 돼. 그 집안 사람들 무슨 비열한 짓을 할지 몰라. 아, 그 상간녀 이름이 뭐였지? 임유라. 나랑 성이 같네. 재수없게. 알아? 아는 정도가 아니지. 임유라가 입술을 삐죽이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뒤적였다. 작년에 우리 집안 등에 업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잘라버렸어. 그 여자 뒷조사 이미 다 해놨지. 시골 출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흥업소에서 몇 년 구르다가 이준영 꼬셔서 물 위로 올라온 거야. 듣자 하니 시골에 있는 부모가 도박빚이 산더미인데 전부 이준영이 메꿔줬대.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아는 게 맞네. 당연하지. 임지우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잊었어? 우리 집은 정보가 곧돈이야. 기다려봐. 그 여자 분명 다른 추잡한 과거도 있을 거야. 밑에 애들 시켜서 탈탈 털어줄게. 속옷까지 다 벗겨낼 자신 있어. 그리고 이씨 집안이 지난 몇 년간 너희 집안 덕에 챙긴 검은 돈도 분명 있을 거야. 그것까지 싹 다 뒤져서 아주 철저하게 망하게 해줄게. 그녀가 의욕에 불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아, 맞다. 임지호가 갑자기 다가왔다. 정말 이상그룹 파산시킬 거야? 여지는 안 남겨두고? 여지? 나는 웃었다. 그들이 내게 여지를 줬나?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이상그룹 자금줄이 막혔을 때 내 인맥을 동원해 투자를 끌어온 것도 나고 이준영이 사업 판단 실수로 손해를 봤을 때 그 손실을 메워준 것도 나야. 심지어 시어머니가 이래저래 돈을 요구할 때도 단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 그런데 돌아온 건 그들의 끝없는 욕심이었잖아. 내 것을 상간녀의 아들에게 나눠주려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래, 임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인간들한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돼. 하지만 그들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조심해. 특히 김미숙 여사, 젊었을 때부터 한 성깔했다고 들었어. 이강혁 회장 차지하려고 본처를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서 쫓아냈다던데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이강혁 회장이 재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다. 조심할게. 나는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좋았다. 이 씨의 집안은 지금 불 끄느라 정신없을 테니 당분간은 나를 귀찮게 할 틈이 없을 거야. 너도 뒷조사할 때 조심해. 꼬리 잡히지 않게. 걱정 마. 이 정도 일로 쩔쩔맬 내가 아니지. 임지우가 휴대폰을 흔들었다. 이미 사람 시켰어.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소식 올 거야. 아, 오늘 밤 여기서 잘 거야? 내가 같이 있어줄까? 아니,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보안도 좋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임지우도 더는 강요하지 않았다.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24시간 대기할게. 아, 내 아버님 쪽은? 아빠는 나보다 더 화나셨어.
전화를 끊기 전 아빠가 감히 내 딸을 건드리는 놈들은 그 집안 전체를 대가로 치르게 할 거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눈가가 따뜻해졌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다행이고. 임지우는 문가에 섰다가 다시 돌아보며 당부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런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이 일 끝나면 내가 몰디브 데려가서 기분 전환시켜 줄게. 잘생긴 연하남도 몇 명 소개해주고. 나는 그녀의 말에 웃음이 터져 손을 흔들어 빨리 가라고 했다. 아파트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남은 와인을 다 마시고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경제 뉴스 알림이 떴다. 이상그룹 주가 지속적 폭락, 시가총액 수백억 원 증발. 첨부된 사진에는 이준영이 회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안색이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닫고 지난 3년간의 재무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상그룹에 쓴 돈, 이준영의 손실을 메워준 돈. 한 푼 한 푼 모두 명확하게 계산해야 했다. 나 서은아의 돈은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장부 정리를 마쳤을 때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자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테이블 위의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나는 전혀 졸리지 않았다. 휴대폰 전원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이준영, 김미숙 여사, 이강혁 회장, 심지어 이름도 잘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나는 쓱 훑어보고 전부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막 씻고 옷을 갈아입었을 때 임지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배경음으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야, 빨리 경제뉴스 봐. 이상그룹도 터졌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오늘 새벽 6시에 그들의 최대 협력사인 현통그룹이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 이유는 이상그룹에 심각한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 따라다니는 작은 회사 몇 군데도 밤사이에 투자를 철회했대. 지금 이상그룹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어. 나는 거실로 나가 TV를 켰다. 경제 채널에서는 이상그룹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이상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과 분노한 주주들이 가득했고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쳐놓았다. 이준영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옆문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셔츠는 구겨지고 다크서클은 팬더처럼 짙었다. 예전에 젊고 유능한 기업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임지호가 말을 이었다. 방금 받은 소식인데 이상그룹 산하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몇 곳이 불법 시공으로 적발돼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대. 그리고 그 신에너지 사업 핵심 기술이 표절 혐의로 고소당했어. 법원에서 막 소환장 보냈다고 하더라. 나는 막 타놓은 차를 들어 후후 불었다. 아빠가 일 처리가 빠르시네. 당연하지. 서 회장님이 언제 실망시킨 적 있으셨어? 임지우가 웃었다. 그런데 이씨 집안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 방금 김미숙 여사가 우리 회사에 쳐들어와서 난리를 쳤어. 우리 아빠한테 따지겠다고 하다가 경비원들한테 끌려나갔대. 지금은 정문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더라. 완전 시장 아줌마 같아.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장소는 잘 찾아갔네. 그러게 말이야. 임지우가 비웃었다. 아마 막다른 길에 몰렸나 보지. 서씨 집안은 건드릴 수 없으니 우리 집안을 만만한 상대로 본 거야? 걱정 마. 우리 아빠가 이미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경찰서에 모셔가서 차 한 잔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을 봤다. 이상그룹의 부정적인 뉴스가 이미 화면을 도배하고 있었고 댓글 창에는 욕설이 가득했다. 누군가는 이준영이 상간녀를 둔 사실을 폭로했고 누군가는 김미숙 여사가 과거에 갑질을 했던 흑역사를 들춰냈다. 여론은 거의 일방적으로 내 편이었다.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얼굴이 보였고 그 뒤에는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변호사 같았다. 서은아님, 이 두 분께서 급한 용무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상그룹의 위임장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그들을 올려보내라고 했다. 문을 열자 두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즉시 고개를 숙였다. 서은아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산그룹의 법률 고문입니다. 현재 이산그룹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나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다. 내 혼수 200억을 어떻게 빼돌릴지 상의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생활을 족보에 올릴지 상의하자는 건가요?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어색해졌다. 서은아님, 과거의 일은 이씨 집안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이 회장님과 이 부사장님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그분들께서는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 회장님께서 손을 거두어 주시기만 한다면 이산그룹은 어떤 대가라도 치를 용의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나는 웃었다. 이준영이 빈털터리로 이혼하고 임유라와 그 아들을 내쫓고 김미숙 여사가 사생아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다시 삼키는 것도 포함해서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변호사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것 협상 가능합니다. 서은아님께서 원하신다면 협상할 거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돌아가서 이강혁 회장한테 전하세요. 이산그룹을 지키고 싶으면 다음 생에나 그렇게 하라고. 말을 마치고 나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아 그들의 놀란 표정을 문 밖에 가두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준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받았다.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고 몹시 지치고 가련하게 들렸다. 임유라랑 그 아이는 이미 보냈어. 족보 얘기도 다시는 안 꺼낼게. 제발 아버님께 멈춰달라고 해줘. 이대로 가다간 이산그룹 정말 끝장나. 보냈다고?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어디로 보냈는데? 설마 해외라고 말하진 않겠지. 임유라 그 돈 밝히는 성격에 아무것도 못 받고 순순히 갔을 리가 없는데. 이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가 조금 짜증스럽게 변했다. 은하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날 용서해 줄 거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 나는 냉소했다. 이준영 씨, 그 말하면서 당신이 임유라를 집에 데려오고 당신, 어머니가 내 코앞에서 나를 자리만 차지하고 똥도 못 싸는 년이라고 욕했을 때 생각은 해봤어? 당신이 내 돈으로 당신 사생아 학군 좋은 집 사줄 때 생각은 해봤냐고. 그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한참 후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 정말 우스웠다. 당신의 사랑이라는 게 다른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와 주인 행세하는 걸 눈뜨고 보게 하고 내 재산을 당신 사생아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였어? 이준영 씨, 그 값싼 감정은 집어치워. 더러우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오후에 임지우가 또 한 무더기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모두 이산그룹의 최신 동향에 관한 것이었다. 이강혁 회장은 옛 인맥을 동원해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모두가 그를 피했다. 김미숙 여사는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 임유라는 이씨 집안이 망할 거라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몰래 이씨 집안 본가에 가서 물건을 챙겨 나오려다 김미숙 여사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한바탕 싸웠다. 두 사람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말 볼만하겠네. 나는 임지우가 보낸 영상을 봤다. 김미숙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임유라의 머리카락을 잡아뜯으며 여우 같은 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을 퍼부었고 임유라도 지지 않고 김미숙 여사의 얼굴을 핥히고 물어뜯었다. 이준영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그 장면은 시장 바닥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렇지? 임지우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사람 시켜서 찍은 거야. 인터넷에 올려서 다 같이 구경할까? 아직은.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좀 더 심하게 싸우게 놔둬. 저녁 무렵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하야, 밥은 먹었니?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아직요. 배달 음식 시키려고요. 그런 거 먹지 마라. 내가 장모님께 너 먹을 거 좀 만들어서 기사편에 보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이상그룹 쪽은 거의 다 정리됐다. 은행에서 이미 재산 보전 신청을 했으니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갈 거다. 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네가 이씨 집안에서 고생했구나.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나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빠, 저 괜찮아요. 괜찮으면 됐다. 그는 웃었다. 아, 다음 주에 비즈니스 파티가 있는데 나랑 같이 가자꾸나. 사람들도 좀 만나고 우리 서씨 집안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야지. 네. 전화를 끊자 마음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창밖의 한강 풍경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화려한 불빛들이 켜지며 수면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알았다. 이씨 집안의 칠흑 같은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마침내 무거운 족쇄를 벗어 던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장모님이 보내주신 탕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연근갈비탕이었다. 한 숟가락 떠먹으니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오며 며칠간의 울분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막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화면에 이준영의 지친 얼굴이 나타났다. 아마 관리사무소에 때를 써서 올라온 모양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죠? 은하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딱 10분만. 응?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 가득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양복 재킷은 구겨져 걸레 같았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뮤라를 어떻게 보냈는지? 아니면 나한테 어떻게 보상할 건지? 나는 현관 수납장에 기대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평온하게 말했다. 이준영 씨,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지, 당연히 있지. 그는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우리 3년 동안 결혼 생활했잖아. 사랑은 없었어도 정은 있잖아. 내가 모든 걸 잃고 이상그룹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정말 보고만 있을 수 있어? 응, 그럴 수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당신 어머니가 나를 애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걸 묵인했을 때부터, 당신이 내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렸을 때부터, 당신이 그들이 내 재산을 빼돌리려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었을 때부터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어야지. 문 밖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내 그가 억지로 참는 듯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은하야, 그때는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오셔서 죽겠다고 협박하시는데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 탓으로 돌리지 마.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정말 싫었다면 누가 당신을 억지로 시킬 수 있었겠어? 이준영 씨,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감이 없다는 거야. 일이 터지면 변명거리만 찾지. 예전에 나한테 청혼할 때는 당신 어머니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왜 말 안 했어? 우리 아빠가 준 자원으로 회사를 키울 때는 왜 당신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 안 했냐고. 그는 말문이 막혔다. 한참 후에야 겨우 한마디 쥐어짰다. 이혼할게. 하지만 제발 이상그룹은 살려주면 안 될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란 말이야. 이제 와서 평생의 심혈이라는 걸 알았어? 나는 웃었다. 당신이 이뮤라를 집에 데려와서 주인 행세하게 했을 때 그게 당신 아버지의 심혈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어머니가 생신년에서 뻔뻔하게 사생아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게 당신 아버지의 심혈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나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다. 선택해. 지금 당장 꺼지든가 아니면 이상그룹이 파산 청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정에서 보든가. 지난 3년간 네가 내 돈을 얼마나 썼는지 계산 좀 해보자고. 아니면 내가 지금 경비원을 불러서 널 끌어내게 하고
기자들한테 이상그룹 총수가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지 사진 찍히게 해줄까. 문 밖에 이준영은 모든 기력을 잃은 듯 문틀을 따라 주저앉았다. 그의 뒷모습은 노인처럼 초라했다. 나는 CCTV 화면으로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3년 전 나는 어떻게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그의 그 온화하고 점잖은 모습에 속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그 소위 다정함은 모두 서진그룹의 배경을 노린 것이었다. 은하야.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강남에 있는 그 최고급 펜트하우스 내 명의로 이전해줄게.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주식도 전부 너한테 줄게. 제발. 당신 것?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 펜트하우스는 우리 아빠가 전액 현금으로 사서 당신 이름으로 해준 거야. 이체 기록은 아직 나한테 있어. 당신 명의의 주식? 그중 절반은 내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신탁기금으로 산 거잖아. 내가 그런 것들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준영 씨, 아마 잊었나 본데 나 서운하는 돈이 부족한 적이 없어.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처음에 당신과 결혼한 건 당신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더군. 이제 꿈에서 깼으니 게임도 끝내야지.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통화를 끊고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그의 지문을 완전히 삭제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서은아님, 요청하신 대로 이혼 소송 자료와 이준영 씨가 지난 3년간 부당하게 지출한 내역에 대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그룹의 재무제표도 확보했는데 문제가 많아서 이미 관련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그들에게 어떤 여지도 남겨주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자 임지우가 메시지를 보냈다. 이준영이 아파트 아래에서 거의 1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경비원에게 끌려나갔다는 내용이었다. 떠나기 전에도 아파트 건물을 향해 울었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보낸 사진을 열어봤다. 이준영은 2명의 경비원에게 팔이 잡혀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었다. 평소에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댓글 창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자업자득이라는 사람, 쓰레기라고 욕하는 사람, 이제 와서 후회하냐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다. 정말 꼴불견이네. 나는 임지호에게 답장했다. 그러게 말이야. 그녀가 바로 답했다. 그래도 그 동정심 유발 작전은 꽤 그럴듯하게 연기하네. 너 마음 약해진 거 아니지? 마음이 약해져? 나는 비웃었다. 지금 내 생활에서 그를 빨리 포장해서 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모르는 번호로 온 사진 메시지였다. 열어보니 임유라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서은아 씨, 준영 씨 마음속에는 아직 당신이 있어요. 제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주세요. 나는 사진 속 임유라의 그 가련한 표정을 보고 웃음이 터질 뻔했다. 며칠 전에는 김미숙 여사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니 이제 와서 내게 연약한 척이라니. 이 여자의 연기력은 배우를 하지 않은 게 아까울 정도였다. 나는 즉시 이 메시지를 임지호에게 전달하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 번호 위치 추적 좀 해줘. 5분도 채 되지 않아 임지호에게서 답장이 왔다. 위치는 강서구의 한 모텔이야. 아마 이준영이 거기에 숨겨둔 것 같아. 재미있는 건 방금 이 번호로 이준영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아이가 열이 나니 돈을 보내달라고.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이 연극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이준영은 내 앞에서 애틋한 척 재결합을 구걸하면서 뒤로는 상간녀에게 돈을 보내줘야 한다니 정말 바쁘게 사는군. 나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준영이 임유라에게 송금한 기록도 모두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다. 계산을 하려면 명명백백하게 해야지. 창밖의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강의의 유람선들이 화려한 불빛을 밝혔고 마치 흐르는 보석 같았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이 도시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마음이 우비 편안해졌다. 예전에는 결혼이 두 사람의 일이라고 서로를 포용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썩은 사람, 썩은 일에 얽매여 있느니 차라리 빨리 손절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낫다. 이준영과 이씨 집안. 그들이 내게 우리 서진그룹의 진빚은 조만간 하나하나 전부 갚게 될 것이다. 이뮤라의 사진 메시지는 더러운 쓰레기 같아서 나는 바로 삭제하고 그 번호까지 차단해버렸다. 그 정도 수준의 여우는 내 신경을 쓰게 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죽지 않는 바퀴벌레 같았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받으니 이뮤라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은아 씨,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현우가 열이 너무 심해요. 준영 씨는 연락이 안 되고 저는 돈이 부족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나는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 아들이 아프면 애 아빠를 찾아가야지 왜 정식 부인인 나한테 전화해요? 아, 깜빡했네. 당신도 이준영이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돈 한 푼 없다는 걸 알겠지. 수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몇 초 후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변했다. 서은아 씨, 너무 더 이해하지 마요. 준영 씨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당신이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으니까 그이가 나를 찾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와서 집안에 돈 좀 있다고 그이를 망쳐? 그렇게 하면 그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소파에 기대어 막 바른 매니큐어를 만지작거렸다. 첫째,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길 바란 적 없어. 지금은 그저 내 세상에서 빨리 사라져 주길 바랄 뿐이야. 둘째, 내가 아이를 낳든 말든 당신 같은 상간녀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셋째, 그를 망친 건 내가 아니라 그 자신이야. 당신네 그개 같은 남녀와 분별력 없는 그의 어머니라고. 너, 이뮤라가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숨을 고르더니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넌 돈밖에 없잖아. 뭐가 그렇게 대단해? 준영 씨가 다시 일어서면 제일 먼저 널 차버릴 거야. 다시 일어선다고?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이상그룹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 빚만 해도 다음 생까지 갚아야 할걸. 아, 그리고 깜빡하고 말 안 해줬네. 내가 변호사 시켜서 그가 당신한테 송금한 돈들 다 조사하라고 했어. 혼인 중 부정행위,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 이 빚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뮤라의 목소리가 순간 당황으로 가득 찼다. 네가 조사한다고? 서은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그 돈은 준영 씨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너랑은 상관없어. 자발적? 나는 비웃었다. 그가 쓴 돈 한 푼 한 푼에 내 몫이 절반이야. 넌 내 돈으로 명품 사고, 차 사고, 내 도박꾼 부모까지 먹여 살려놓고 이제 와서 상관없다고? 기다려봐. 얼마 안 가서 법원 소환장이 내 손에 쥐어질 테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도 수신 차단 설정했다. 이런 인간과 한마디 더 섞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막 조용해진 지 10분도 안 되어 임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흥분해 있었다. 은하야, 내가 뭘 알아냈는지 알아? 이뮤라 걔 부모,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작년에 고향에서 이웃들한테 수억 원 사기치고 도망쳐서 지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대. 그리고 걔 고등학교 졸업 학력도 가짜야.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애였어. 예상했던 바야.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상간녀 짓을 하면서 안방까지 차지하려는 인간이 인성이 좋을 리가 없지. 더 대박인 거 있어. 임지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사람 시켜서 걔가 묵고 있는 모텔을 조사했는데 걔가 이준영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 몇 명한테도 연락했더라고. 채팅 기록을 보니까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알던 손님들 같아. 아마 다음 물줄을 찾고 있나 봐.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선견지명이 있네. 이준영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걸 아는군. 그러게 말이야. 임지우가 냉소했다. 그런 여자는 눈에 돈밖에 안 보여. 내가 이미 걔 흑역사를 정리해서 가십 전문 기자들한테 몇 군데 뿌렸어. 아마 내일쯤이면 기사 뜰 거야. 아, 이씨 집안에 또 사건 터졌어. 김미숙 여사가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이뮤라가 있는 모텔로 쳐들어가서 개짐을 다 내던지고 사람들 앞에서 뺨을 여러 대 때렸대. 여우 같은 년이 이씨 집안을 망쳤다고 욕하면서 그렇게 재밌는 일이? 나는 좀 의외였다. 이준영은 안 말렸대?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 임지우가 통쾌하다는 듯 웃었다. 듣자 하니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지 엄마랑 상간녀가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보고 기가 막혀서 그대로 기절했대.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더라. 나는 테이블 위에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다. 변호사가 보내온 최신 진행 상황을 봤다. 이상그룹의 핵심 임원 몇몇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들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은 모두 압류되었다. 심지어 이강혁 회장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까지 아빠 쪽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깨끗하게 동결되었다. 정말이지 나무가 쓰러지면 원숭이는 흩어진다는 말이 딱 맞았다. 저녁 식사 때 아빠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내 안색이 괜찮은 것을 보고서야 안심하셨다. 다음 주 파티 때 내가 준비해준 드레스 입는 거 잊지 마라. 그가 당부했다. 그때 재계 인사들이 많이 올 테니 내 딸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자고. 알았어요, 아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상그룹 다 일은 아랫사람들 시켜서 처리하세요. 걱정 마라. 아빠가 알아서 한다. 그는 웃었다. 아, 다음 주 파티에 괜찮은 청년이 한 명 오는데 이름은 육선우라고 한다. 유성그룹 후계자인데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아. 그때 소개해 줄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저 이제 막 이혼하려는데 벌써 소개팅을 시켜주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좋은 남자는 많아. 썩은 동아줄에 계속 매달릴 수는 없지. 일단 만나서 친구로 지내보는 것도 좋잖아. 나는 그를 이길 수 없어 결국 승낙했다. 영상을 끊고 거울 속의 나를 봤다.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빛나고 있었다. 예전 이씨 집안에 있을 때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현명한 아내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서진그룹의 누가 될까봐 두려웠다. 이제야 깨달았다.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음날 아침 이뮤라의 흑역사는 예상대로 각종 가십 매체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상그룹 총수상간녀의 실체, 중졸, 부모는 신용불량자, 이뮤라 유흥업소, 과거 사진 유출, 문란한 사생활, 첨부된 사진 속 그녀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클럽에서 여러 남자들과 끌어안고 있었다. 예전에 그 청순하고 연약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고 네티즌들은 그녀를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비난했다. 덩달아 이준영도 그런 여자를 만났다고 보는 눈이 없다고 조롱당했다. 내가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임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뮤라, 모텔에서 쫓겨났대. 여행 가방 끌고 길가에서 울고 있는데 기자들이 잔뜩 몰려서 사진 찍고 있더라. 그 꼴이 아주 볼만해. 나는 그녀가 보낸 영상을 열었다. 이뮤라는 값싼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엉망인 채로 아이를 안고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주위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가득했고 플래시가 터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다. 정말 통쾌하네. 나는 답장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임지우가 악마 같은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다. 내가 그녀 부모가 사는 곳을 채권자들에게 실수로 흘렸어. 아마 지금쯤 찾아갔을걸.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장으로 가 옷을 골랐다. 오늘 변호사와 이혼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고
겸사겸사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회사 몇 군데도 둘러볼 생각이었다. 예전에는 회사 경영이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이씨 집안 사람들과 얽히는 것보다 사업에 몰두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다. 막 옷을 갈아입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으니 이준영의 목소리였다. 짙은 콧소리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은하야, 제발.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유라를 그냥 놔주면 안 될까? 여자 혼자 아이 데리고 사는 게 쉽지 않아.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음속에 짜증을 억눌렀다. 이준영 씨, 그녀가 상간녀고 그 아이가 사생아라는 걸 잊었어? 지금 나한테 동정을 구하는 거야? 정식 부인인 내 기분은 생각이나 해봤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 아이가 죄가 없다고? 나는 웃었다. 처음에 너희가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어야지. 이준영 씨, 그 값싼 동정심은 집어치워. 너 자신과 내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나 걱정해.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아파트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몸 위로 쏟아져 따뜻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공기 중에 자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이씨 집안, 임유라, 이준영, 이 모든 지저분한 사람들과 일들은 곧 완전히 끝날 것이다. 변호사와 이혼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나오니 벌써 오후였다. 햇살이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을 통해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하이힐을 신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를 걸었다. 발소리가 경쾌하고 단호했다. 막 차에 탔을 때 임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명백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은하야, 뉴스 봤어? 이씨, 집안 그 자식들이 내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가 보낸 링크를 클릭했다. 제목은 서씨 가문 재벌딸의 횡포, 사소한 일로 시댁을 파멸시켜였다. 기사 내용은 이상그룹의 위기를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여 이씨 집안에 화풀이를 했고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이혼하기 위해 일부러 아버지를 시켜 이상그룹을 무너뜨렸다는 내용이었다. 아래에는 흐릿한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 내가 변호사를 만났을 때의 장면이 정부와의 미래로 둔갑해 있었다. 정말 뻔뻔하군. 나는 그 흑백을 전도하는 글을 보며 분노로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말을 지어낼 수 있지? 살기 위해서 무슨 지신들 못하겠어. 임지우가 냉소했다. 내가 이미 조사해봤어. 이 기사들은 이강혁 회장이 사람 시켜서 쓴 거고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 네가 권력을 남용하고 부부간의 정을 무시했다고 말이야. 나는 댓글창을 훑어봤다. 과연 많은 댓글 부대들이 재벌가 며느리 노릇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다. 분명 서우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상간녀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다와 같은 글을 올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현명했지만 소수는 여론에 휩쓸리고 있었다.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를 거야. 나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억눌렀다. 내 쪽에서 믿을 만한 언론사 좀 연락해 줄 수 있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어. 걱정 마, 나한테 맡겨. 임지우가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우리 집안이 이쪽 일이잖아. 저런 놈들 처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네가 생신연 때 녹음이나 영상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이준영 외도 증거도 정리해서 주면 내가 그들 입을 꾹 다물게 해줄게. 나는 생신연 날 연회장의 CCTV에 모든 과정이 기록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시 이씨 집안본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그곳에 자주 가서 관리소장과 안면이 있었고 약간의 사례를 하자 그는 금방 그날의 CCTV 영상을 보내주었다. 영상에는 김미숙 여사가 의기양양하게 사생활을 족보에 올리겠다고 선포하는 장면, 이준영이 옆에서 묵인하는 장면, 그리고 친척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나는 영상을 편집하여 김미숙 여사가 사생아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임지우에게 보냈다. 바로 이거야. 임지우는 영상을 받자마자 흥분해서 말했다. 내가 바로 몇몇 유력 매체에 연락해서 이씨 집안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해줄게. 아, 이준영이 임유라한테 송금한 기록도 같이 공개할까?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다들 보게 말이야. 공개해.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놀고 싶다면 나도 끝까지 어울려주지. 전화를 끊고 나는 기사에게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기술회사로 가달라고 했다. 회사의 책임자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서둘러 맞이했다. 서 대표님, 드디어 오셨군요. 최근 회사는 모든 게 정상입니다. 다만 뭐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이상그룹과 예전의 협력 관계였는데 지금 그쪽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 회사 기술이 자기들 것을 훔쳤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몇몇 잠재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조금 난감해했다. 나는 냉소했다. 망해가는 미친 개들이 사람을 물려고 하네. 우리와 이상그룹의 모든 협력 자료, 특히 기술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퍼뜨린 헛소문의 증거도 수집해서 변호사에게 넘겨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알겠습니다. 서 대표님, 책임자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 오후 내내 머물며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나니 하늘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임지우에게서 뉴스가 이미 나갔고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다는 메시지가 왔다. 나는 그녀가 보낸 링크를 클릭했다. 몇몇 주요 언론사가 해명 기사를 게재했고 그 CCTV 영상도 첨부했다. 네티즌들의 댓글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모두가 이씨 집안을 뻔뻔하다고 욕했다. 세상에 저 시어머니 진짜 역겹다. 원부인의 재산을 사생아에게 물려주려고 하다니 이준영은 그냥 기둥서방이네. 처가 덕에 성공해놓고 감히 바람을 펴. 서은아 씨를 지지합니다. 저런 쓰레기, 남편과 악독한 시어머니는 단단히 혼나야 해. 심지어 예전에 이씨 집안에게 당했던 몇몇 작은 회사들도 이 기회에 나서서 이강혁 회장이 예전에 부당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가로챘다고 폭로했다. 순식간에 이씨 집안은 길거리의 쥐신세가 되어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내가 통쾌해하며 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으니 이강혁 회장의 목소리였다.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서은아, 내가 부탁하마. 내 아버지께 손을 거두라고 해다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말 살 수가 없다. 그 헛소문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하마.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처음에 당신들이 나를 속이려 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생각 못 하셨나요? 이 회장님,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신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는 말문이 막혔다. 한참 후에야 이를 악물고 말했다. 서은아,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라. 우리 그래도 사돈이었잖니. 사돈? 나는 웃었다. 당신이 당신 아내가 사생활을 족보에 올리는 것을 묵인했을 때부터 우리는 사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강혁 회장님, 파산 청산이나 잘 준비하세요. 더 이상 헛된 발버둥은 치지 마시고요.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임지우가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 집안이 나에 대한 모든 흑색 선전 게시물을 삭제했고 기사를 쓴 언론사에 공개 사과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네티즌들에게 더 심하게 욕을 먹었다고 했다. 지금쯤 후회막급일걸. 임지우가 의기양양한 이모티콘을 보냈다. 아, 다음 주 파티 준비는 잘 돼가? 듣자 하니 육선우도 온다던데. 그 사람 진짜 다이아몬드 수저잖아. 잘생겼지, 능력 있지, 스캔들도 없고. 너 이번 기회에 꼭 잡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웃었다. 나는 일 때문에 파티에 가는 거야. 선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이랑 선이랑 둘 다 잡으면 되지. 임지우가 윙크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아무튼 그때 예쁘게 꾸미고 가서 모두를 놀라게 해. 이준영한테 보여주라고. 그를 떠나서 네가 얼마나 더 잘 사는지.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기대가 되었다. 어떤 다이아몬드 수저를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전에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가 나온 후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서은아님,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좀 피로하시니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걱정하시던 임신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라 마음 편히 가지시면 금방 임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예전에 김미숙 여사가 항상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도 의심하게 되었다. 이제 보니 전혀 내 문제가 아니었다. 아마도 이준영의 문제였을 것이다. 병원을 나서자 햇살이 좋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임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파티 때 입을 제일 멋진 드레스 좀 골라줘. 알았어. 네가 파티의 여왕이 되게 해줄게. 임지우가 바로 답장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씨 집안의 헛소문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이씨 집안. 그들의 좋은 시절은 이제 막 끝났을 뿐이다. 임지우와의 메시지를 끝내고 나는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 화면을 넘겼다. 이씨 집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을 보면서도 마음은 평온했다. 그들은 마치 광대 같았다. 발버둥 칠수록 더 초라해질 뿐이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하야, 이씨 집안 쪽에서 아직도 사람을 통해 사정을 봐달라고 하고 있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내 외할아버지의 옛부하 중에 지금 시청에서 작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이씨 집안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하더군. 아.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긴. 너그러이 용서해주라는 거지. 그래도 부부였는데 굳이 막다른 길로 몰 필요가 있냐고 하더군. 아버지가 냉소했다. 내가 바로 말했지. 우리 서씨 집안 딸은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누구든 이씨 집안을 도우려 한다면 그건 우리 서진그룹과 척을 지는 거라고. 아빠, 잘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걱정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이미 연줄이 닿는 모든 사람에게 일러두었다. 누구든 이씨 집안을 도우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들이 또 어떤 수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전화를 끊고 나는 이씨 집안이 이제 정말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 그들은 서진그룹의 위세를 등에 업고 밖에서 호가호위하며 소위 거물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무가 쓰러지니 원숭이가 흩어지듯 그 사람들은 피하기에 급급했다. 누가 어리석게 망해가는 이씨 집안을 위해 서진그룹의 미움을 사겠는가.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지우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강혁 회장이 예전에 형님, 동생 하던 오랜 친구들 집을 여러 군데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집에서는 심지어 경비원을 시켜 그를 쫓아냈다고 했다. 그 꼴이 아주 볼만했다고 했다. 정말 통쾌하다. 임지우가 박수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이강혁 회장이 방금 시장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시청 앞에서 제지당했대. 아마 아버님이 손을 쓰신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답장하지 않았다. 이씨 집안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자업자득이었다. 오후에 나는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또 다른 부동산 회사에 갔다. 회사의 총책임자는 40대 중반의 왕씨라는 남자였는데 능력이 뛰어나 회사를 잘 관리하고 있었다. 서 대표님, 오셨습니까? 왕 이사가 공손하게 맞이했다. 최근 회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예전에 이상그룹과 공동으로 개발하던 아파트 단지가 지금 이상그룹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몇몇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죠? 그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미 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나요? 자금은 회수했지만 저희가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으니 입주 예정자들이 당연히 저희를 찾아올 겁니다. 왕이사는 조금 난감해했다. 이준영 씨가 방금도 전화해서 우리가 다시 자금을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꿈도 꾸라고 하세요. 나는 냉소했다.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우리가 일부 책임을 지고 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주겠다고 전하세요. 이상그룹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우리 지분은 매각하세요. 얼마가 됐든 상관없으니 최대한 빨리 처분하세요. 알겠습니다, 서 대표님. 왕 이사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일을 마치고 막 사무실 건물을 나서는데 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투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준영과 그의 먼 사촌형이었다. 이준영, 네가 그때 투자하라고 했던 그 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의 사촌형이 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내 돈도 날아갔어. 너 반드시 책임져야 해. 이준영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지금 회사가 이 꼴인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한테 줘. 그때 투자한 건 너 자신이었잖아? 손해본 것도 네가 감수해야지. 내가 감수하라고? 그의 사촌형이 기가 막혀 웃었다. 네가 서씨 집안 따님과 결혼한 거 아니었으면 내가 너한테 투자했겠어? 이제 와서 그 집안 미움 사고 회사도 망하게 생겼는데 내 돈 수억 원을 그냥 날리라고? 어림도 없지. 두 사람은 점점 더 심하게 다퉜고 결국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준영은 사촌형에게 밀쳐지며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 어디에도 예전의 총수다운 모습은 없었다. 나는 그들의 추한 싸움을 볼 흥미가 없어 돌아서 차에 탔다. 김 기사님이 물었다. 아가씨, 아파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화점에 들러서 살 게 좀 있어요. 백화점에서 옷과 화장품을 좀 사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한보석 가게를 지나다가 쇼윈도에 진열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봤다. 디자인이 독특해서 마음에 들어 직원에게 포장해달라고 했다. 결제할 때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서은아님, 이준영 씨가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금 난감했다. 그들 말로는 서은아님 명의의 그 한강뷰 아파트가 혼인 후에 구입한 것이라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 나는 냉소했다. 그 아파트는 우리 아빠가 전액 현금으로 사서 내 이름으로 해준 거예요. 이체 기록이 증거로 있습니다. 이준영 씨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하세요. 빈털터리로 나가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가. 알겠습니다. 서은아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목걸이를 들고 보석 가게를 나섰다. 햇살이 유리를 통해 목걸이에 비쳐 눈부신 빛을 냈다. 나는 갑자기 예전에 이준영을 위해 절약하며 변변한 보석 하나 사지 않았던 것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망문에 들어서자마자 임지우가 보낸 영상을 봤다. 영상 속에서 김미숙 여사와 이강혁 회장이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때 굳이 준영이를 그 여자랑 결혼시키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김미숙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컵을 바닥에 던졌다. 이강혁 회장도 눈이 붉어졌다. 나 때문이라고? 당신이 굳이 그 사생활을 족보에 올리고 남의 재산까지 탐내지 않았으면 서씨 집안을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들었겠어? 당신은 그냥 집안 말아먹는 여자야.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싸웠고 이준영은 중간에 끼어 말리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임지우가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 내부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 이상그룹이 완전히 파산하면 더 볼만할걸. 나는 기대하고 있을게 라고 답장했다. 저녁에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푸짐한 저녁을 차렸다. 창밖의 한강 풍경을 보며 와인을 마시니 삶이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었다. 예전에는 결혼이 여자의 전부라고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활짝 피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온다. 이씨 집안, 그들의 관계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 그들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파멸로 향하는지.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물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커튼을 걷고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상쾌했다. 막 씻고 나왔을 때 임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구경하는 재미에 신이 나 있었다. 은하야, 어젯밤에 이씨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게 싸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녀는 저편에서 신나게 떠들었다. 내가 사람 시켜서 지켜봤는데 김미숙 여사랑 이강혁 회장이 밤늦게까지 싸우면서 집안에 깰 수 있는 건 다 깼대. 이준영은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아서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었을걸. 지금도 아플 거야. 나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물었다. 아, 왜 그랬대? 왜 그랬겠어? 돈 때문에 싸웠지. 임지우가 비웃었다. 이강혁 회장이 장부를 확인하다가 이준영이 이뮤라한테 거의 20억 원을 송금한 걸 발견했대. 그 자리에서 폭발해서 집안 말아먹는 놈이라고 회사를 살릴 돈을 여우 같은 년한테 다 줬다고 난리를 쳤대. 이제 와서 자금을 돌릴 곳도 없다고 하면서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 정도 돈은 예전에 이상그룹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된 셈이었다. 정말 아이러니했다. 김미숙 여사는 아들 편 안 들어주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굴 감싸겠어. 임지우가 비웃었다. 이강혁 회장이 당신이 굳이 사생활을 족보에 올리지만 않았어도 나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당장 시골 본가로 돌아가라고 했대. 김미숙 여사가 싫다고 하니까 또 싸운 거지. 결국 김미숙 여사가 화를 못 참고 이준영이 바람피운 사실을 친척 단톡방에 다 까발렸대. 다 이뮤라 그 여우 같은 년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는 웃음이 터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 가족은 정말 갈수록 재미있어지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임지우도 웃었다. 지금 이씨 집안 친척들이 다 그들을 욕하고 있대. 엮이기 싫다고 연을 끊겠다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빌려준 돈 돌려달라고 소송하겠다는 사람도 있대.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다. 경제 뉴스에는 이상그룹의 부정적인 소식으로 가득했다. 이상그룹 산하 몇몇 자회사가 이미 감원을 시작했고 심지어 직원들이 본사 앞에서 임금 체불을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변호사에게서 이준영이 마침내 항복하고 빈털터리로 이혼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메시지가 왔다. 제발 빨리 이혼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서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건물을 나설 때 온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3년의 결혼 생활은 마치 황당한 꿈 같았다. 이제 마침내 꿈에서 깬 것이다. 막 차에 탔을 때 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김 기사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달라고 했다. 그제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김미숙 여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리며 울부짖고 있었다. 서은아,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그녀는 내 쪽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아마도 내 차를 본 모양이었다. 네가 우리 씨 집안을 망쳤어. 내가 너랑 끝까지 싸울 거야. 옆에 있던 행인들은 紛紛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저 사람 이씨 집안 그 할머니 아니야?
왜 저렇게 됐지? 듣자 하니 사생아한테 원부인 재산 물려주려고 하다가 쫓겨났다던데. 자업자득이네. 김미숙 여사는 이런 말을 듣고 더 서럽게 울며 손발을 써서 내 차 쪽으로 기어왔다. 김 기사님이 차를 출발시키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기어가게 놔두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죠. 과연 몇 걸음 기어가지 못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경비원들을 흔들려 했지만 오히려 경비원에게 제압당해 죽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그녀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통쾌함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이 소동도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된 것이다. 아파트로 돌아와 막문에 들어서자마자 임지우가 보낸 영상을 받았다. 영상 속에서 이준영과 이뮤라가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낡고 허름한 원룸에 있었고 주위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이준영, 당신이 우리 모자 책임진다고 했잖아. 지금은 월세도 못 내게 생겼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뮤라가 아이를 안고 서럽게 울었다. 이준영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나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지경이 됐겠어? 애초에 널 만나는 게 아니었어.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이뮤라도 화가 났다. 처음에 죽자 사자 쫓아다닌 게 누구야?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게 누구냐고. 이준영, 너는 그냥 책임감 없는 쓰레기야. 두 사람은 점점 더 심하게 다퉜고 마지막에는 이준영이 손을 들어 이뮤라를 때리려 했다. 이뮤라가 피했다. 이뮤라가 아이를 안고 그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감히 날 때려? 이준영, 똑똑히 들어. 이 아이는 내 자식이야. 네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법원에 고소해서 네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거야. 이준영은 그녀의 말에 얼어붙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다. 마지막에는 옆에 있던 의자를 세게 걷어차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정말 통쾌하다. 임지우가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사랑이야.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예상했던 바야. 라고 답장했다. 저녁에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상그룹의 파산 청산이 이미 시작되었고 법원에서 이씨 집안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다고 했다. 은하야, 다 끝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한테 고맙긴. 그는 웃었다. 아, 다음 주 파티 때 예쁘게 꾸미는 거 잊지 마라. 내 딸이 얼마나 멋진지 모두에게 보여주자고. 전화를 끊고 옷장으로 가서 임지우가 골라준 드레스를 봤다.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벨벳 소재가 피부를 하얗게 돋보이게 했고 등을 노출하는 디자인은 섹시하면서도 우아했다. 나는 드레스 자락을 만지며 마음이 설렜다. 예전에는 결혼이 여자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안식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강해야 마음대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이씨 집안, 그들의 내부 분열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더 추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임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파티 때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좀 예약해줘. 문제없어. 네가 파티의 여왕이 되게 해줄게. 임지우가 바로 답장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비가 점점 그치는 것을 봤다. 석양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강물 위에 금빛을 뿌렸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상처 입혔던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다음 날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강 위를 오가는 배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물로 씻은 듯 깨끗했다. 임지우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씨 집안이 어젯밤에 또 가족 회의를 열었는데 주제는 단 하나, 어떻게 자신들을 깨끗하게 빼낼까였다고 했다. 그들이 무슨 꾀를 냈는지 알아? 임지우가 궁금증을 유발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웃으며 답장했다. 설마 모든 잘못을 임유라한테 떠넘기려는 건 아니겠지? 정답이야. 임지우가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다. 내가 그들 집 근처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는데 어젯밤에 이강혁 회장이 지금 유일한 방법은 모든 책임을 임유라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했대. 그녀가 산업 스파이였고 일부러 이준영을 유혹해서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면 동정표라도 얻어서 내 아버지가 봐줄지도 모른다고 했대. 정말 바보들이군. 나는 비웃었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쉽게 속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러게 말이야. 임지우가 이어서 말했다. 김미숙 여사가 처음에는 싫다고 그 아이가 자기 금쪽 같은 손자라고 하다가 이강혁 회장이 한바탕 소리치니까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바로 태도를 바꿨대. 자기가 직접 임유라를 신고하겠다고까지 했다더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가족의 뻔뻔함은 내 상식을 뛰어넘었다. 예전에 손안의 보석처럼 여기던 금쪽 같은 손자를 이제 와서 버린다고 하다니 역시 이익 앞에서는 혈육의 정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변호사에게 이준영이 임유라에게 송금한 모든 기록을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들이 그렇게 놀고 싶다면 나도 끝까지 어울려주지. 겸사겸사 임유라에게 큰 선물도 하나 주고 오후에 나는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미디어 회사에 갔다. 회사에서 최근 자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진행 상황을 보러 간 것이었다. 막 회의실에 들어섰는데 임지우도 와 있었다. 책임자와 무언가 논의하고 있었다. 너는 왜 왔어? 내가 눈썹을 치켜떴다. 보고 싶어서 왔지. 임지우가 웃으며 다가와 내게 커피를 건넸다. 겸사겸사 내 회사도 구경하고 이준영 그 망해가는 회사보다 훨씬 낫네. 나는 그녀를 째려봤다. 농담 그만하고 무슨 가십거리라도 있어? 역시 너는 나를 잘 알아. 임지우가 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임유라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오늘 아침 일찍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카드가 동결된 걸 발견했대. 지금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있대. 예상했던 바야.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씨 집안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면 당연히 먼저 그녀의 돈줄부터 끊겠지. 그럼 우리도. 임지우가 손짓을 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칠 더 날뛰게 놔도 막다른 길에 몰리면 자연스럽게 이준영을 찾아갈 거야. 그때 볼만한 구경거리가 생길 테니. 임지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 일에 대해 잠시 더 이야기하다가 급히 떠났다. 큰 건수를 잡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회사에서 오후 내내 머물며 업무를 처리하고 막 건물을 나서는데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은아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이준영 씨가 임유라 씨에게 송금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좋은 구경거리가 시작될 것을 알았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지우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임유라가 이씨 집안에 쳐들어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김미숙 여사의 얼굴을 핥히었다고 했다. 이준영이 말리려다가 임유라에게 밀쳐져 넘어졌다고 했다. 그 꼴이 아주 볼만했다고 했다. 임유라가 이씨 집안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씨 집안이 저지른 더러운 짓들을 전부 폭로해서 다 같이 망하게 할 거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임지우가 보낸 영상 속에서 임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물건을 부수고 있었고 김미숙 여사는 옆에서 비명을 질렀다. 이준영은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고 이강혁 회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게 바로 개싸움이지.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저녁에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강혁 회장이 예상대로 경찰에 가서 임유라가 산업 스파이라고 신고했고 소위 증거라는 것도 제출했지만 경찰이 그가 제출한 증거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돌려보냈다고 했다.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정말 자업자득이지. 아빠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내가 이미 경찰에 말해두었다. 이상그룹의 재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특히 그 검은 돈들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전화를 끊고 쉬려는데 임지우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임유라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고 이씨 집안에 남은 현금과 보석을 전부 챙겨갔다고 했다. 어떻게 도망쳤대? 나는 좀 의외였다. 듣자 하니 이준영이 마음이 약해져서 몰래 그녀를 풀어주고 돈까지 쥐어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대. 임지우가 경멸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정말 바보 같은 놈이야. 이 지경에도 아직도 동정심이 남았나 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로 도망쳤대? 공항으로 간 것 같아. 비행기 표 사서 해외로 뜨려고 하는 것 같던데. 알았어.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공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임유라를 막아달라고 했다. 그렇게 쉽게 도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30분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공항에서 임유라를 막았고 그녀의 가방에서 많은 명품과 현금을 찾아냈다고 했다. 지금은 경찰에 인계했다고 했다. 잘했어.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게 그 현금과 보석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해. 의외의 수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의 야경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임유라,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내게 우리 서진그룹의 진 빚은 조만간 전부 갚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임유라가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경찰에 끌려가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예전의 그 의기양양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그녀의 가방에서 찾아낸 현금과 보석의 가치는 수억 원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이상그룹의 비자금이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그녀를 불법 회사 재산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씨 집안은 이 뉴스를 보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이강혁 회장은 분노로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병원으로 실려갔다. 김미숙 여사는 병원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모두 이준영 탓이라고, 그가 마음이 약해져서 임유라를 풀어주지만 않았어도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이준영은 어머니의 욕설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 담배만 피우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임지우가 보낸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었다. 오후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상그룹의 파산 청산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준영 명의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고 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최고급 펜트하우스도 포함해서. 서은아님, 저희가 조사해보니 이강혁 회장이 밖에 또 다른 애인을 두고 비자금을 숨겨두었습니다. 조사할까요? 네,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씨 집안의 더러운 돈이라면 한 푼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옷장으로 가서 그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드레스를 봤다. 마음이 설렜다. 다음 주 파티에서 나는 모두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씨 집안을 떠나서 나 서은아는 더 잘 살 것이라는 것을. 이씨 집안에 남은 그란탄즈는 그들 스스로 천천히 처리하게 놔두자. 나는 법이 그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 파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집에서 스타일리스트에게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화면에는 임지우의 이름이 떠 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 저편에서는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은아 씨, 내 친구 지금 우리 손에 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다. 걔가 무사하길 바라면 내가 시키는 대로 꽐꽐이 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놓칠 뻔했다. 누구세요? 그녀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누군지는 알 거 없고. 남자가 냉소했다. 이씨 집안일을 네가 굳이 끝까지 몰아붙였잖아. 이제 기회를 주지. 당장 네 아버지한테 손 떼라고 해. 이상그룹에 대한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현금 500억 원을 준비해.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은 끊겼지만
위협의 의미는 명백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억지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임지우가 정말 당신들 손에 있는지 어떻게 알죠? 저랑 통화하게 해줘요. 전화 저편에서 밀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임지우의 울음 섞인 그러나 여전히 꿋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야, 나 신경 쓰지 마. 이 미친놈들은 이씨 집안. 닥쳐. 남자가 거칠게 그녀의 말을 끊고 나를 향해 소리쳤다. 들었지? 2시간 주겠다. 돈 준비해. 내 전화 기다려. 잔꾀 부리지 마. 안 그러면 내 친구 시체나 수습하게 될 테니까. 전화가 갑자기 끊겼고 수화기에서는 뚜뚜 소리만 들렸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씨 집안, 그들이 정말로 임지우를 건드리다니. 스타일리스트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졌다. 서은아님, 경찰에 신고할까요? 신고? 나는 냉소했다. 눈에는 엄청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신고는 너무 느려. 그들이 내 사람을 건드렸으니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나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듣자마자 저편에서 책상을 치며 분노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감히 지우를 건드려? 은하야, 너 진정해. 내가 바로 사람 시켜서 조사할 테니 반드시 지우를 무사히 구해낼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임지우의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듣자마자 나보다 더 격분했다. 젠장, 이씨 집안 그 개자식들. 내가 지금 당장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리겠어.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내가 그를 말렸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 시켜서 이씨 집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특히 이강혁 회장이 입원한 병원과 이준영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조사해 주세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가서 아래의 차들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거대한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다. 임지우는 나 때문에 이 일에 휘말렸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30분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조금 다급했다. 은하야, 찾았다. 이준영이 방금 경기도 외곽의 한 폐창고를 가명으로 빌렸는데 우리 사람이 그를 알아봤다. 지우가 거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커. 내가 지금 바로 가겠다.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너는 가지 마라. 아버지가 즉시 나를 말렸다. 너무 위험해. 내가 이미 경호원들을 보냈고 경찰도 출동했다. 너는 집에서 소식이나 기다리고 있어. 기다릴 수 없어요. 나는 눈가가 붉어졌다. 그 애는 제 가장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 내 말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엄해졌다. 네가 지금 가봤자 방해만 될 뿐이야. 아빠를 믿어라. 반드시 지우를 구해낼 테니.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아버지가 옳았다. 내가 지금 가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지우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손에 쥔 휴대폰이 뜨거웠다. 마침내 1시간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은하야, 지우 구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다친 데는 없어. 나는 불안했던 마음이 마침내 놓였다. 눈물이 순간 왈칵 쏟아졌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납치범들도 다 잡았다. 아버지가 이어서 말했다. 이강혁 회장과 김미숙 여사가 고용한 놈들이었고 이준영도 현장에 있었다. 이미 경찰에 연행됐어. 걱정 마라. 내가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임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렸지만 많이 나아져 있었다. 은하야, 나 괜찮아. 그냥 좀 놀랐어. 미안해, 지우야. 너를 고생시켰어. 내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임지우가 웃었다. 그리고 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
그 납치범 한 놈 걷어찼는데 며칠은 아플걸. 아, 이씨 집안 그놈들은 어떻게 됐어? 다 잡혔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소파에 기대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이 소동도 마침내 완전히 끝나는구나. 저녁 뉴스에는 이씨 집안의 납치 및 협박 사건이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폐창고에서 임지호를 구출하고 이준영과 몇몇 납치범을 체포했으며 이어서 병원에서 이강혁 회장과 김미숙 여사를 체포했다고 했다. 현재 몇몇은 납치죄, 공갈 협박죄 혐의로 경찰에 구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댓글창에는 통쾌하다는 반응이 가득했다. 네티즌들은 모두 그들이 자업자득이라고 그런 최후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나는 뉴스에서 이씨 집안 몇몇이 경찰에 끌려가는 사진을 봤다. 이강혁 회장은 병상에 누워 실려가고 김미숙 여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부짖고 이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임지호에게서 집에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왔다. 부모님과 오빠가 다 같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푹 쉬라고 내일 보러 가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옷장으로 가서 그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드레스를 봤다. 내일 파티에 나는 갈 뿐만 아니라 최고의 모습으로 갈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것이다. 서은아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든 내가 아끼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 최후는 이씨 집안보다 더 비참할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 가서 임지우를 만났다. 그녀는 약간의 찰과상을 제외하고는 괜찮았다. 오빠와 함께 이씨 집안의 어리석음을 흉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즉시 내 손을 잡았다. 은하야, 드디어 왔구나. 빨리 말해줘. 이씨 집안 이제 완전히 끝난 거지?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납치는 중죄야. 이전의 경제 문제까지 더하면 아마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잘 됐다. 임지우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지. 임지우와 잠시 이야기하다가 나는 병원을 나와 오후 파티에 참석할 준비를 했다. 집에 돌아와 드레스를 갈아입고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 나는 눈빛이 단호하고 빛났다. 김 기사님은 나를 보고 눈을 빛냈다. 아가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시죠. 차가 천천히 파티장으로 향했다. 나는 알았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차가 파티장 입구에 멈췄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차에서 내렸다. 사파이어 블루벨벳 드레스가 조명 아래에서 섬세한 광택을 냈다. 등을 노출하는 디자인은 많은 놀라움의 시선을 끌었다. 막 연회장에 들어섰는데 아버지가 몇몇 재계 거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를 보고 눈을 빛내며 즉시 나를 향해 손짓했다. 은하야, 이리 오너라. 내가 다가가자. 그는 웃으며 나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제 딸 서은아입니다. 앞으로 서진그룹의 일에 많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거물들은 푼푼 웃으며 칭찬했다. 서 아가씨, 젊고 유능하시군요. 정말 인재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일일이 응대했다. 몸가짐은 단정했다. 예전에 이씨 집안에 있을 때는 항상 빛을 감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게 속한 빛은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눈빛이 깊었다. 몸짓 하나하나에 침착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서 회장님, 서 아가씨. 그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아버지가 웃으며 소개했다. 은하야,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육선우다. 유성그룹의 후계자지. 육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와 가볍게 악수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손끝에는 옅은 굳은 살이 있었다. 서 아가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육선우의 미소는 온화했다. 서 아가씨의 대단함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오늘 뵙게 되니 과연 명불허전이군요. 나는 그가 이씨 집안일을 말하는 것을 알고 웃으며 말했다. 그저 집안 정리를 좀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업적인 면에서 서로 공통된 견해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야기가 잘 통했다. 아버지는 옆에서 보시며 눈에 만족감이 가득했다. 파티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상그룹이 공식적으로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자산은 경매에 붙여져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이준영, 이강혁, 김미숙은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보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였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었다. 막 메시지를 임지우에게 전달하려는데 육선우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무엇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웃었다. 그냥 좋은 소식을 받아서요. 그가 눈썹을 치켜떴다. 이씨 집안에 관한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과응보죠? 육선우가 나를 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서아가씨,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어두세요. 앞으로의 길은 아직 깁니다. 나는 마음이 움직여 그에게 조금 더 호감이 갔다. 이 남자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올바르다.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하다가 그가 갑자기 말했다. 듣자 하니 서 아가씨께서 외할아버지의 회사 몇 군데를 맡으셨다고 하더군요. 마침 유성그룹에서 최근 신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혹시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사람 시켜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파티가 끝날 때 육선우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차가 밤의 어둠 속을 달리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말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좀 의외였다. 아, 언제요? 3년 전 비즈니스 포럼에서요. 그가 웃었다. 당신은 이준영의 아내로 참석했는데 흰색 롱드레스를 입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스스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준영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육 대표님,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진심입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눈빛이 진지했다. 서 아가씨,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차가 아파트 건물 아래에 멈췄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었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차 문을 열었다. 차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망문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임지우였다. 목소리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흥분해 있었다. 은하야, 방금 뉴스 봤어. 이씨 집안 그놈들 판결 난 거 정말 통쾌하다. 아, 그리고 임유라도 3년형 받았대. 걔 사생아는 시골 본가로 보내졌는데 그 도박꾼 부모 밑에서 자란다더라. 쯧쯧, 얼마나 비참할지 상상이 간다. 알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몸조리 잘하고 다 나으면 내가 밥 사줄게. 당연하지. 임지우가 저편에서 소리쳤다. 아, 오늘 파티는 어땠어? 육선우랑 말은 좀 섞어봤어? 내가 말했지. 그 남자 정말 괜찮다고. 나는 그녀의 수다를 웃으며 들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전화를 끊고 통유리창 옆으로 가서 창밖의 야경을 봤다. 이씨 집안의 일은 마침내 완전히 끝났다. 그 예전의 상처와 억울함은 모두 창밖의 안개처럼 점점 흩어지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몇몇 회사의 보고서를 봤다. 눈빛이 단호했다. 앞으로 나는 이 회사들을 잘 경영해서 외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막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왕이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서 대표님, 이것이 우리와 유성그룹의 협력 초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렌전하게 읽기 시작했다.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서류 위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다. 나는 알았다. 나에게 속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유성그룹과의 협력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첫 프로젝트 회의에서 육선우의 명확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력은 나를 다시 한번 그의 능력에 감탄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웃으며 내게 커피를 건넸다. 우리의 협력은 매우 유쾌할 것 같군요. 그렇네요. 나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육 대표님의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은 정말 독보적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서 아가씨. 그가 나를 보며 눈에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사실 저는 당신의 추진력을 더 높이 삽니다. 몇몇 회사를 맡은 지 반년도 안 되어 이렇게 잘 운영하시다니 집안 배경에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남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그가 이준영을 말하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육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 나는 일에 전념했다.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몇몇 회사는 내 경영 아래 실적이 날로 좋아졌다. 특히 기술회사가 출시한 신제품은 출시되자마자 큰 호응을 얻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다. 임지우는 회복한 후 매일 나를 끌고 다니며 놀았다. 내 새로운 삶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음악회에 가고 미술 전시회에 가고 해외여행을 갔다.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즐거웠다. 그녀는 항상 나와 육선우를 엮었다. 너희 둘 매일 같이 회의하면서 무슨 불꽃도 안 튀었어? 내가 보기엔 육선우가 너를 보는 눈빛이 거의 레이저 수준이던데. 나는 그녀를 째려봤다. 우리는 파트너야. 파트너가 매일 같이 점심 먹고 네가 아플 때 그렇게 달려와? 은하야,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육선우는 정말 괜찮은 선택이야. 놓치면 후회할 걸. 나는 입으로는 반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육선우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 그는 성숙하고 신중하며 내 사업을 존중하고 내 빛을 알아봐 주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는 전례 없는 편안함과 자유를 느꼈다. 어느 날 내가 중요한 발표회를 막 마쳤을 때 육선우가 샴페인 로즈 한 다발을 들고 대기실에 나타났다. 축하합니다. 발표회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그가 웃으며 내게 꽃을 건넸다. 고마워요. 나는 꽃을 받아들었다. 마음이 조금 달콤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아는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초대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레스토랑은 분위기가 우아했다. 우리는 일에서부터 생활, 취미, 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할수록 더 잘 통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은하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파트너로만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눈빛이 진지했다. 당신을 좋아해요. 충동적인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요. 제게 기회를 주세요. 당신을 보살펴주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다.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알아차리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다. 네, 그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몸 위로 쏟아져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나는 알았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거쳤고 나에게 속한 햇살이 마침내 찾아왔다는 것을. 1년 후 나와 육선우의 결혼식이 해변에서 열렸다. 내 들러리가 된 임지우는 펑펑 울었다. 은하야, 너 꼭 행복해야 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있는 육선우를 봤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결혼 후의 생활은 달콤하고 따뜻했다. 육선우는 내 사업을 존중하고 내 모든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삶의 모든 순간을 겪었다. 가끔 나는 뉴스에서 이씨 집안의 소식을 보았다. 이준영은 감옥에서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지만 출소했을 때는 이미 세상이 변해 있었다. 그는 밑바닥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했다. 김미숙 여사와 이강혁 회장은 건강이 나빠져 감옥에서 비참하게 지내고 있었다. 임유라는 출소 후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아들이 이미 그녀의 도박꾼 부모에게 팔려가 행방불명된 것을 발견했다. 결국 그녀는 정신 이상으로 길거리를 떠돌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그들의 최후는 모두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어느 날 나와 육선우는 막돌이 지난 딸을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딸은 까르르 웃으며 엄마라고 옹알이를 했다. 육선우가 뒤에서 나를 안고 내 머리에 턱을 기댔다. 무슨 생각해? 그냥. 나는 웃으며 돌아가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정말 좋다고. 그래, 정말 좋다. 잘못된 사람과 일을 벗어나 올바른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사업을 갖게 되었다.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눈부시고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 그 예전의 상처들은 모두 성장의 훈장이 되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또한 운명에게도 감사한다. 비바람을 겪은 후 마침내 무지개를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앞으로의 길은 아직 길지만 나는 안다. 내 곁에 그가, 가족이, 친구가 있는 한 나는 모든 것에 맞설 용기가 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